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는 좀 덜 해롭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일반 연초를 20분 동안 피우고 전자담배를 20분 동안 피우고 유해 물질을 분석해봤어요. 여기서 전자담배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담배보다 최대 3,800배나 DNA를 손상시키는 것까지 확인됐어요. 실제 임상적으로 CT를 찍어보면요,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이런 큰 기관지들은 멀쩡해 보여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나 멀쩡해, 가려도 없어. 그런데 미세하게 고해상도 CT를 찍어보면요, 가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담배를 끊어도 평생 가는 거고. 현재로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없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들의 수다 MC 전민기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신을 건강하게 붙잡으려고 애쓰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알레르기 관련된 환자들 치료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전 직장은 SBS였고요.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조동찬입니다. 특히나 이제 20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때는 영화에도 담배 피는 모습도 많이 나왔고 스타들이 오토바이 딱 타면서 맞아요. 그 멋있게 피는 모습 때문에 그거 한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꼭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때는 사실 담배를 지금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막 너무나 금기하는 기호식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도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생들 중에 그 전자담배인데 우연히 이제 길 가다가 하는 걸 봤는데 거기다 또 막 예쁜 스티커 같은 걸 붙여가지고 그 꾸며놨더라고요. 이게 너무 좀 당황스러운 일인데 다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담배라는 거. 왜 청소년들, 초등학생까지 전자담배가 이렇게 퍼지고 있느냐. 2023년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것에서도 우리나라 흡연자의 32%가 전자담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60%는 일반 흡연으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보건당국으로 입장에서 봐서는 전자담배가 전자담배로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 얘가 더 해롭다고 알려진 일반 담배까지 한다는 것에서 대단히 문제점이죠. 그러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어떻게 하지? 우리 술이나 담배나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늘어나는 것은 접근성이 커졌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2024년도 서울시 통계인데 서울에서 전자담배 무인 점포가 4월 달에는 11개였는데 9월에는 44개로 4배 정도 늘었고요. 다이렉트 리서치 코리아가 조사한 건데 전자담배 전용 점포 말고 일반 뭐 마트나 이런 데서도 담배를 파잖아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수천 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도가 되게 커졌다. 그런데 왜 액상전자담배에 대해서 접근도가 커지느냐? 이건 우리 법에 맹점이 있어요. 우리는 담배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2%만 만들거나 거기서 한 게 그 담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얘네는 연초에 2이 아니라 나 딴 거에서 실험실에서 만들었어. 이래버리면 담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가 되고 무인 점포 판매가 되고 이런 SS나 이런 담배가 받는 법을 얘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고쳐야 되는데 올해 국감에서 이게 나왔어요. 사실 10월 5일에 요 액상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하는 것까지 법이 나왔는데 이게 기재위까지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이게 아직 통과를 못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세금 문제인데 우리가 피는 담배는 74%가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담배가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세금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을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유예해서 이때부터는 우리 담배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걸 수입하는 업자들이 미리 확 왕창 땡겨서 그 법이 통과하기 전에 그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의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태금, 돈 이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기자로 보기에는 이건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인 점포 같은 경우는 성인 인증을 하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성인 신분증이랑 개인 정보를 갖고 사실 그거를 뚫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담배도 아닌 거를 무인 점포에서 성인 인증을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생 애들도 이거를 쉽게 뜻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나 이런데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더 드릴 테니 좀 사다 달라 뭐 이런 식의 부탁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저희가 취재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성인이 된 친구가 그거 알바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웃돈 붙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너 얼마 사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수고비 줘 이렇게. 그럼 그건 접근성이 그러니까 되게 강한 건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상은 무인 점포 더 늘어나고 법은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저번에 저희 진료실 대기실에서 청소년 하나가 액상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거 담배 아니에요. 그냥 에어로졸 형태의 비타민 약간 이건데 거의 담배랑 똑같은 형태로 연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나 착각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그거 비타민이 맞아요? 실제로 비타민 제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담배로 가는 지름길을 맞아요. 만들어주는 것도 예. 있는 거고, 이 액상형 담배들이
것들이 또 애들이 좋아하게끔 그런 과일향, 딸기향, 달짝지근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애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그냥 사탕과 같은 담배가 아니라는 착각을 주고 법 자체가 담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담배는 못 사게 하는 이유가 어쨌든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걸 좀 명확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술과 담배에 사는 게 나라마다 18세 이상도 있고 우리나라는 20세인데 전 이거 진짜 의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는 30세가 돼야 돼요. 사람의 뇌가 어렸을 때부터 쭉 발달을 하지만 중간에 이제 특히 전전두엽하고 이런 네트워크들은 20대 중후반까지 발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니코틴은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완벽하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대 초반에 막 마구 들어오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니코틴이 도파민 보상 회로의 얘의 밸런스를 깨트려요. 그러니까 중독에 훨씬 더 취약한 거죠. 이거는 2024년에 인간 모델로도 증명이 된 건데 청소년기에 흡연에 빠지면 담배를 끊기가 훨씬 어렵고 그리고 다른 물질에 중독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충동을 억제하고 자제하고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이라는 데 있는데 얘는 중학생 때는 한 30-40%밖에 발달이 안 되고 고등학생 때 한 80%? 대학생 무렵에 한 80-9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대까지 나머지 100%가 채워지는데 이 담배를 막 계속 피다 보면 전두엽 발달이 안 되면요 충동 조절 장애 그다음에 이런 억제 ADHD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걸 잘못 또 오해해서 들으면 30대 이후부터는 내 마음껏 펴도 되로 갈 수 아니요. 근데 있는데 니코틴 자체는 그렇죠. 어찌됐건 네. 무조건 안 좋아요. 가끔씩 친구들 중에 전자담배 피고 있어서 야, 담배 끊어라면 이거 전자담배잖아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는 좀 딱 봐도 덜 해롭다라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떠세요? 아, 이거 똑같이 해롭다? 아니면 뭐 더 해롭다? 뭐 등등 어떤 말들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해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관련 이거는 완전 태우는 거니까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이 나오고 미세먼지 엄청 독한 게 많이 나오니까 얘가 뭐 몸에 안 좋은 건 당연히 맞죠. 근데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관련형도 있고 액상형도 있지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걔가 갖고 있는 타르도 없고 여러 가지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얘는 거기에 다른 뭐 향신료, 향이 있다든지 그 외에 프로필 글라이콜이라든지 글리세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가열되면 새로운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고 최근에 나오는 연구들에 하면 중금속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거를 코일로 가열을 하잖아요. 액상을. 그럼 그 금속이잖아요. 그게 자꾸 뜨거웠다 약했다 뜨거웠다 약했다 할 때마다 더 부식이 되면서 더 많은 중금속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비 같은 경우는 많게는 9배나 많이 검출이 되고 발암 물질인 크롬도 몇 배, 니켈도 몇 배나 검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냥 관련 담배는 독버섯 10개를 섞어서 수프를 만들어서 주는 거고 이쪽은 독버섯은 2개밖에 안 났어. 그러니까 다 안전하다 생각하지만 거기에 석유를 넣고 수프를 끓인 거예요. 다른 종류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전자담배, 액상형 담배 필 때 나오는 수증기는 그냥 말 그대로 수증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몸에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만약 물 성분만 본다면 그건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는 나쁜 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코로나19 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재채기를 애취하면 침방울이 튀어서 똑 떨어지는 거 여기에도 바이러스가 있고 이 침방울 말고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막 멀리 가는 거 그래서 거기를 타고 전염이 되는 것 그걸 에어로졸이라고 하거든요. 에어로졸은 크기의 문제인데 아주 작은 입자 그러니까 침방울처럼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멀리 가는 것을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는 그 수증기에서 물은 해롭지 않지만 거기에는 멀리 날아가고 반대로 몸으로 향하면 몸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미세한 발암물질 성분 금속성 성분은 그런 에어로졸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비유를 하자면 그 가습기에서 나오는 가습? 그게 에어로졸인데 그거는 나쁠 게 없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그 에어로졸 안에 가습기 살균제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담배에서도 나오는 수증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에어로졸이라는 매개체 안에 탑재되어 있는 화학 물질들이 이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미국 FDA도 전자담배를 덜 해롭다는 규정이 카테고리에 넣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 연초담배는 화합물질이 7,000개 정도가 확인이 됐고 그 중에 한 69개는 발암물질까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전자담배는 아직 우리가 확인한 게 한 10개 남짓? 그리고 양은 논문에 따라서 최대 450배가 적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전자담배 회사가 우리 거 이렇게 안전해 그런데 최근에는 달라졌어요. 이게 2016년에 이탈리아 연구가 일반 연초를 20분 동안 피우고 전자담배를 20분 동안 피우고 에어로졸 유해 물질을 분석해봤어요. 양은 일반 담배가 10배 이상 많았어요. 역시. 그런데 여기서 전자담배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는 되게 작은 에어로졸. 그러니까 극초미세먼지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게 일반 담배보다 최대 3,800배나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유해물질이 이렇게 주먹 한 덩이가 있고 요거를 똑같은 그램이지만 100개로 작게 해서 똑같이 있다고 쳐요. 그럼 요거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표면적이 얘가 훨씬 커요. 근데 표면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몸에 닿는 부분이 훨씬 많고 가벼우니까 쏙쏙 들어가죠. 폐 깊이 다 들어가고 폐에서 혈관까지 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를 보면 세포에 막 이렇게 벽 있고 안쪽에 있으면 유전자 있고 그다음에 미세소기관 막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전자담배가 하고 있는 이 극초 미세먼지 같은 해로운 물질들이 지금 DNA를 손상시키고 DNA를 회복시키는 세포를 방해하는 것까지 확인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사람 가능성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직 여기에 충분한 시간이 안 들였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얘의 위력은 우리가 지금 현재 측정한 거는 훨씬 일반 담배보다 낮으나 지금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얘가 매우 작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입자는 훨씬 더 연초보다 더 강력하게 해로울 수 있다는 게 계속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에어로졸이 작다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실제 임상적으로 CT를 찍어 보면은요 일반적인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여기 큰 기관지들이 염증 때문에 두꺼워지고 가래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딱 알 수가 있고 다 끝까지 파괴되는 건 맞는데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이런 큰 기관지들은 멀쩡해 보여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나 멀쩡해. 가래도 없어. 그런데 미세하게 우리 고해상도 CT를 찍어 보면요 나중에 결국 맨 끝에 이런 페포라는 게 있거든요. 공기가 들어와서 이 혈관과 산소 이산탄소를 교류하는 마지막 그 필터, 소위 말해서 그 최종 단계인데 그 페포가 딱딱해지고 섬유화되고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에어로졸은 거기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담배를 끊어도 그냥 평생 가는 거고. 현재로서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있죠. 폐 이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폐기능을 하면은 담배를 피면은 폐활량이 떨어져요. 근데 이쪽 계열은 폐활량이 떨어지지 않는데 기능적으로 산소 교환이 안 되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전 사실 정말 전자담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장기 데이터가 안 쌓여 있어요. 얼마나 더 그럼 기다려야 데이터가 쌓여요? 아니, 그건 몇 세대가 넘어가야 돼요. 이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가 사실은 지금은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는 계속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는 1900년대 초반에 담배가 해롭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누구누구나 피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40, 50년 지나서 그렇게 폐암 생기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알려진 거는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3, 40년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에어로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구체적인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제품마다 다 달라요. 맞습니다. 또 심지어.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최근 2023년도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요. 이 액상 담배에 이제 향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향들이 그럼 위험한 거냐? 아니에요. 먹어도 되는 거 있죠. 우리 식품에 쓰거나 그런 것들에 쓰는 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전한 거 아니냐 하는데 얘는 200도 이상 가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나몬 향이 나온다? 그럼 그거를 가열해서 나올 때 벤자알데라는 게 거의 독성이 820% 올라가면서 신장 독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제일 흔한 그런 과일향 같은 경우는 프루필 알데히드라는 물질이 거의 400%까지 올라가면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멘톨 향 있죠. 흔한 거. 걔도 가열하면 파라코레조라는 독성 물질이 한 500% 증가하면서 역시 폐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누적으로 매일 했을 때 10년, 20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니코틴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게 활용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연기 때문에 그래요. 연초를 필 때 이거는 태워버리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데 지금 그 연기를 액상형 담배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졸 형태로 어떻게 보면 가짜 연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담배를 위한 게 아니라 담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첨가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체는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제가 예전에 취재를 했을 때 미세먼지가 높은 날 자살률이 높다는 국내 연구를 발표했어요. 세브란스에서. 그런데 나중에 미국에서 또 같은 연구가 나왔죠. PM2.5 이 농도가 높을수록 노출이 많이 될수록 100만 명당 0.11명의 자살사가 더 늘어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미세먼지가 아주 작은 게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 직접 들어가요. 그러면 뇌 염증을 일으키니까 내가 어떤 이런 판단 능력, 나의 통제력이 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주 작은 극초 그 미세 입자를 갖고 있다는 것은 똑같이 얘가 뇌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
전 그것 때문에 사실 되게 이번에 놀랐어요. 아, 이렇게 얘가 우리 몸 곳곳을 다 침투하고 뇌까지 침투해버리면 과연 이걸 덜 해롭다고 말하는 게 지금 맞을까? 이런 고민이 전 계속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덜 유해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나 그 치명성은 더 할 수 있다라는 지금 공통적인 의견 주셨기 때문에 사실 성인들도 무조건 좀 금연을 하는 게 가장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담배 안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가서 폈는데 요즘은 그 액상형 같은 거 그냥 비흡연자 옆에서 그냥 쭉쭉 펴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뭐 식당에서나 뭐 네. 애들 앞에서도 피는 사람 그런 많잖아. 사람 옆에 하루 종일 있으면 비흡연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연초는 입자가 크다 그랬잖아요. 날아가다가도 이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요, 빨리. 그래서 공기 중에 미세먼지들이 떠 있는 시간이 작아요. 그런데 이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에어로솔이라고 해서 정말로 작은, 더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공중에 그냥 가라앉지 않아요, 중력에 의해서.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집안에 퍼져나갈 확률이 더 많은 거죠. 또 이거는 이제 집에서 어른들이 아기가 있는데 그 냄새도 안 나니까 창문 열고서 핀단 말이에요. 그 에어로졸이 오래 방에 있으면서 딴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애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더 나가서는 이게 오래 있다가 벽이나 다른 데 가라앉는단 말이죠. 오래 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른 먼지들과 묻어서 거기에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거의 포르말데히드 이런 알데하이드 이런 화학물질들이 묻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날릴 때 애들 흡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와. 벽에 묻은 걸 애들이 손으로 빨거나 할 때 실제로 어린애들에게 이런 뇌 기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이거는 3차 흡연이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가 연초 흡입 때는 2차 흡연을 얘기했거든요. 왜? 멀리 있으면 없어지니까. 근데 얘는 훨씬 더 멀리 에어로졸이 확산돼서 3차 흡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특히 애들을 키우는 집안에서 어른들이 피울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다른 성인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019년에 실험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공기 중에 20분 이상 떠 있는 거예요. 얘가 돌아다니다가 여기 커튼에 묻어요. 커튼에 언제까지 있나 봤더니 얘가 3일까지 있어요. 그 3일 동안에 우리가 커튼을 딱 건들면 얘가 튀어와요. 그걸 기화된다고 하는데 기화되면 또 우리가 들이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동물 실험에서는 전자담배의 아주 작은 미세 물질이 500일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얘가 제거가 안 되고 그건 실험으로 확인됐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전자담배는 실내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 이건 2018년에 그리스 연구팀이 실험을 한 겁니다. 비흡연자 한 번도 흡연을 안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가 피어있는 그 공간에 30분 동안 노출시켰어요. 봤더니 어떠냐면 기관지의 공기 저항도가 증가했어요. 이게 공기를 잘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딱딱해진 거죠. 또 하나 여기에 기관지의 염증 반응을 봤더니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피어있는 곳에 30분만 있어도 즉각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 우리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간접 흡연해서 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오히려 특히 애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저도 이거 너무 깜짝 놀랐는데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아니 이 영상 진짜 많이 보셔서 이런 부분들 좀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전자담배라는 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 마치 스텔스 폭격기 같은 느낌이에요. 조용히 와서 조용히 와서 우리도 모르게 막. 그 예전에 이제 담배 끊기 전에 이제 과정 금연 껌에 오히려 중독됐다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연초 끊는 중간 과정을 전자담배나 액상형으로 삼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일단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과 입장에서는 이렇거든요. 지금 전자담배 회사에서도 전자담배는 해롭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연초형 담배보다는 덜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연초형 담배를 끊으시기 위해서 그 바로 끊기 힘드니까 전자담배로 넘어오신 다음에 담배를 천천히 끊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실제로 금연을 하기 위해서 니코틴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라는 걸 해요. 소위 말해서 니코틴 껌을 씹거나 니코틴 패치 같은 걸 붙이는 식으로 담배를 서서히 끊어나가는 식의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다만 전자담배는 피는 행위가 일반 연초를 피는 행위랑 거의 동일한 행위예요. 모습이. 껌이랑 담배 피는 건 엄연히 행위가 다르잖아요. 패치를 붙이는 거랑 담배를 피는 것도 다른데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이 행위는 일반 연초를 피는 행위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행위 중독 영역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자세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 전자담배로 바꿨어요. 그래서 뭐 술자리 하다가 옆에서 누가 연초를 피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 혼자서 전자담배만 피고 있느냐? 안 그래요. 이 행위 중독이 있기 때문에 나 연초 한 대만 줘. 왜냐면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전자담배를 통해서 연초담배에서 금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일단 성립을 안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전자담배는 비교적 덜 해롭다라는 게 어떤 문제를 만드냐면 예전보다 우리나라는 진짜 연초를 피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었어요. 방송에서도 담배 피는 거에 대한 모습을 안 보여주고 연초를 피는 것 자체가 어우 담배 냄새 쩔어 약간 이런 안 좋은 프레임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연율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전자담배는 이거 덜 해로워, 이거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을 확산시키니까 갑자기 실내에서도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담배의 위험성,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이제 금연이 꽤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연에 대한 노력을 다시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거 아세요? 액상 담배 같은 경우는 니코틴을 또 퍼센트를 고를 수 있어요. 낮은 용량 3%도 있고 6%, 네, 9% 있어서 사실 원하면 굉장히 독한 니코틴 것도 할 수 있게 돼. 그럼 몇 번 흡입하면 그냥 뿅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코틴 중독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네.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제한하고 무인 담배 판매에서 없애야 되고 정말 광고 규제해야 되는 것들이 당장 필요하고, 거기에도 당연히 건강 경고 그림 있죠. 지금 예쁘니까 쓰잖아요. 거기에 막 무시무시한 그림들 박아 놓으면은 네. 애들이 그 예쁘게 장난감처럼 멋쟁이처럼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예. 저도 금연을 해봤지만 사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약간 그 피고 싶은 거를 정말 견디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반해 사실은 내 몸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 게 뭐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연 시작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좀 시간대별로 몸이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은 담배를 딱 태웠을 때 가장 몸에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일산화탄소거든요. 그 일산화탄소가 이제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과 더 많이 해서 산소에 들어가는 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가죠, 우리 몸에. 근데 그런 일산화탄소 딱 끊었을 때 한 8시간 정도 지나면은 한 50%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흡연하는 사람들이 뭐 보통 3, 4시간마다 계속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루에 좀 덜 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거고요. 하루 정도 금연을 하면은요, 급성 심장마비 위험이 25% 정도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매일 담배 피면 급성 심장 위험이 계속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미각이랑 후각 신경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신경을 해서 한 48시간 정도 금연하면은 우선은 입맛이 좋아지고 냄새가 좋아져요. 그래서 실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맛도 잘 모르고 냄새도 좋은 향을 못 맡는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시신경에도 영향을 끼쳐서 정말요? 이 색감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색감까지? 연구. 네, 그런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활량 자체는 그래도 담배가 몸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려면은 한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조금씩 이제 폐활량도 좋아지고 숨쉬기가 훨씬 편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심장병 위험이 50% 정도 줄어들기 위해서는 1년 정도 이상 금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위험이 담배 안 핀 사람 정도로 정상화되려면 5년을 금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을 금연해야지 그나마 폐암 위험이 50%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계속 폐암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15년 정도는 금연을 해야지만 담배 핀 거에 대한 심장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영향은 아끼면 오래 간다. 그냥 단순하게 숨차고 답답한 이런 건강의 이런 것들은 한 2주에서 한 달만 금연해도 몸이 훨씬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그러니까 이 위기냐? 요거 뇌기능 MRI를 찍은 실험이 있어요. 해보면 딱 3일째까지가 피크예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줄어드는데 일주일, 5일만 참으면 이게 절반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일을 견디고 그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확 괜찮아진다. 우리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딱 이게 니코틴 중독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3일이 최악이에요, 3일이. 그래서 4일째부터 네. 그나마 나아지기 때문에 4일까지는 버티셔야 된다. 제가 2년 끊었는데 초반에 끊었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정확한 말씀이신 그리고- 게, 담배를 끊고 난 다음에 아침에 개운하다 그러셨잖아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각성제이기 때문에 잠을 무조건 방해해요. 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니코틴이 없으니까 금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수면 자체를 방해하고, 맞아.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면은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고 사람이 그냥 니코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뇌수면 기간도 확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뇌의 어떤 장기 기억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스트레스도 없애는 시간이 뇌수면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 건강에 필요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얕은 수면으로만 한 몇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그럼 나는 8시간 잤어.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담배 피잖아요. 맞아요. 그럼 난 충분히 잔 것 같고 딱 피면 머리 깨끗해, 이런다고 착각하지만 그분은 담배 피는 내내 수면을 잘 못하고, 그럼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집중이 안 되고 공부도 못할 거나 우울증, 수많은
정신질환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담배 뭐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 피는 분들이 대다수실 거예요. 끊어야겠다고 뭐 다짐하지만 작심삼일, 3일 못 넘겨서 계속 평생을 지금 피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럼 담배는 대체 어떻게 끊으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얘기했지만 사실 전자담배를 어떻게 끊게 할 것이냐가 사실 되게 골치예요. 담배가 내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고 해야 끊을 생각을 하는데 전자담배를 피는 분들은 이건 나한테 별로 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먼저 인식은 전자담배가 되게 해로운 거다. 당신이 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간 다음에 금연클린이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TMS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뇌 바깥에서 자기장을 딱 여기 쏴줘요. 쏴주면 여기 안에 전기가 뇌를 토닥토닥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2.7배 정도 금연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거의 우리 금연 클리닉과 비슷한 정도니까 그래서 금연의 그 선택의 폭이 조금 의학적인 부분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연 성공률을 한번 네. 데이터를 갖고 와봤는데요. 재밌네요, 네. 이거. 내 의지로 작심삼일 그렇게 해서 의지로만 성공할 확률이 한 3에서 5%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약제, 니코틴 패치라든지 먹는 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성공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와, 확 높아지네요. 높아지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이런 전문 금연 클리닉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약물이나 보조 치료를 함께 네. 하면은 요거는 한 성공률이 50에서 60%로 확 와, 가장 성공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 우리나라 국가에서 하는 네. 이제 이런 서비스가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에요. 네. 이건 전국에 어디든지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면은 완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겠고 성공률이 40에서 55%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보건소를 못 가거나 약간 의지가 약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경우에는 금연 상담 전화가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무료죠. 그래서 이것도 전화 연결하시면 되고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늦게까지 하고 주말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금연 생각이 딱 들 때 의지로 안 되면은 그냥 우선 전화하시라.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또 하시라. 네. 전화번호가 1544-9030 꼭 9030. 기록해 놓으시고 금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면은 무료로 성공을 할 수 있겠고 이거의 성공률이 이것도 대략 한 40%에서 45% 정도 네. 꽤 높습니다. 오, 높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연 치료 의료기관에서 금연 클리닉 상담을 해주는데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부담률 20%로 해서 대략 한 6만에서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서 약도 같이 하시면은 최고로 금연 성공률 60%까지도 올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역에서 지역 금연 지원 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금연 캠프를 합니다. 4박 5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심 3일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4일 버티고 5일까지 있으면은 우선 힘든 거를 같이 3일째 막 죽겠어 짜증내고 같이 하는 거죠. 각 지역마다 이러한 지역 금연 지원 센터에서는 캠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 센터에서 하는 것들 이용하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금연할 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박 5일 이거는 되게 뇌과학적으로 맞는 기간이네요. 예.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1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야. 4박 5일 10만 원이면 거의 공짜 수준 아닌가요? 담배 가격 아끼면은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네. 그래서 www.nosmokeguide.go.kr 네. 여기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금연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서비스들 안내들이 있으니까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분들 중에 이제 나는 안 피더라도 주변에서 금연을 좀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내용 좀 소개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연초를 피는 사람들이 줄다 보니 초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좀 줄었구나라는 착각, 그다음 전자담배는 좀 덜 유해하다라는 착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런 좀 편견들이 많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역시 담배는 담배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좀 경각심을 갖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담배에 대한 이야기 좀 심도 있게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